자, AFC 20세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1, 2차전 2연승 하면서 8강 진출을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조별리그 3차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1위냐 2위냐 뭐 순위에 따라서 8강에서 만날 상대가 바뀌긴 하지만 우리가 상대를 고른다는 의미도 크게 갖기는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일본,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조별리그 3차전이긴 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요. 하지만 이창원 호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한일전 이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이기면 좋죠. 게다가 우리가 연령별 대표팀, 성인 대표팀 정말 오랫동안 일본의 늪에 빠져서 계속 지고 있고 심지어 3대 0으로 계속 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보면 이 경기는 그 자체로 그다지 큰 의미를 갖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좀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경기였고 이창원 감독도 2차전 태국전하고 비교했을 때 선발 라인업을 무려 9명을 바꿨어요. 대대적인 선수 변화를 통해서 이 경기보다는 8강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8강전이 중요한 거는 뭐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기 우승, 이 대회 우승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이 대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우승 못지않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우승보다 더 8강전이 중요합니다. 왜냐? 4강에 올라가는 4팀에게만 오는 9월에 진행이 될 칠레 20세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별리그 3차전 특히 일본과 달리 조별리그 통과가 확정이 된 우리 입장에서는 이 3차전에 올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경기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창용 감독도 많은 변화를 줬을 것이고 하지만 경기 내용이 그런 걸 감안해도 너무 좀 좋지 않았었고 앞선 1차전, 2차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축구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공격진의 뛰어난 기량, 선수들의 어떤 개인 기량 이런 것들에 좀 의존하는 공격 진행 방식이 답습이 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은 2차전 시리아에게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 경기 좀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뭐 비교도 올라갈 수 있는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면 안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일본도 변화를 주긴 했지만 나름 그래도 신경을 쓰고 나온 경기였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그래도 비교적 이른 시간이죠. 28분에 일본이 간다 선수가 이시희 선수 패스 받아가지고 골 넣은 뒤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잠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서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이 경기의 모티베이션이 큰 시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뭐 앞쪽에서 압박을 한다거나 상대가 볼을 뒤에서 돌릴 때 좀 이거를 끊어내려거나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체력을 아껴야 되고 부상을 피해야 되고 불필요한 카드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카드를 받고 있는 선수가 김서진, 백민규 두 선수인데 이 선수를 그래서 이번 경기에 아예 안 찍혔습니다. 괜히 나왔다가 카드 받으면 8강전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신민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1차전, 2차전에 한 장씩 카드를 받으면서 3차전에 이제 못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경고 누적은 털게 됐고 아무튼 그렇게 두 팀의 목표가 명확하면서도 좀 다른 상황에서 치러진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경기 운영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우리가 의미가 좀 크지 않은 경기라 하더라도 대회라는 것은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조별리그 우리가 경기력 자체가 크게 올라오지 않은 데다가 이번 경기 너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후반에 박승수 선수하고 또 동쪽골로 김태원 선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술을 4-4-2 포메이션을 씁니다. 포백에 앞쪽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 2명을 두고 양쪽에 윙어, 굉장히 공격적인 윙어를 둡니다. 그리고 전방에 투톱을 한 명은 김태원 선수가 약간 좀 섀도우적인 역할을 맡고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로 장신의 공격수 하정우 선수나 김결 선수를 내세우는 이런 패턴으로 4-4-2 포맷을 짜는데요. 이게 우리가 중원에서 매 경기 그다지 좋은 경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 경쟁에서 상대를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를 잘 하지 못해요. 수적 싸움에서 우리가 4-4-2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4-2-4에 가까운 포메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쪽 측면에 배치하는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뭐 윤도현과 강주혁 또 교체로 들어올 때는 박승수 선수가 왼쪽에 뛸 때도 있고 또 백민규 선수도 선발로 1, 2차에 나와서 뛰었었고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에는 성신과 뭐 손승민 아니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창우 선수 이런 선수들 두 명이
중원을 책임져야 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전을 많이 했고 결국 중원에서 밀리는 것들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세밀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 위쪽에 있는 요 좀 밝은색 점이 일본 선수들의 터치맵입니다. 히트맵이야, 터치맵. 그러니까 볼 터치를 한 그 위치, 이 전반적 볼 터치맵인데요. 일본은 비교적 골고루 돼 있죠. 여기 화살표를 그려보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본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균일하고 박스 안, 박스 근처에도 균일하게 터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좀 더 어두운 점이 이제 대한민국의 전반전 터치맵인데요. 우리는 보면은 박스 안 터치가 6번밖에 없고요. 그 아크서클 부근에서 터치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비어 있어요. 저 위치까지 우리 선수들이 볼을 갖고 접근을 상당히 못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측면에 많이 좀 쏠려 있긴 하지만 측면에서조차 높은 위치에서는 그다지 비중이 높질 않고 그만큼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축구를 의도할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4-4-2 포메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중원의 장악력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성인 축구에서 많은 팀들은 사이드백을 많이 활용을 하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토트넘 경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그 페드로 포로 요노무자식은 너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른쪽 백, 왼쪽 백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에서 빌드업 과정 혹은 상대 중원과의 싸움 과정에서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대등한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하면서 좀 그 중앙에서부터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창원은 그런 시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은 뭐 수비가 됐든 공격이 됐든 터치라인 따라서 많이 움직임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기가 좀 어려운 경기를 했고요. 이게 전반 후반 크게 다르질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8강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왜냐하면 우리 경기 조별리그 봤다면 우즈벡이 이걸 분명히 대응을 하고 나올 거거든요. 중원 공략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이게 저는 굉장히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우리가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90분 넘어선 직후에 김태원 선수의 첫 슈팅이 나왔고 이제 그게 골이 되면서 1대1 동점으로 경기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슈팅을 안 하기 위한 축구를 한 것도 아닌데 후반 내내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전반전도 슈팅 2개밖에 없었습니다. 점유율은 높았어요. 우리가 점유율은 높았지만 중원에서 볼을 갖고 있기보다는 맨 후방에서 볼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중간에 세다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많은 공격 패턴이 뭐였냐면 센터백들 뭐 때로는 사이드백들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오른쪽 윙 왼쪽 윙한테 길게 롱패스로 그냥 전환 패스 아니면 뭐 전진 패스 찔러주는 요게 주된 공격 루트였어요. 근데 이거를 간헐적으로 시도하면 몰라도 이거를 주구장창 시도를 하면 상대팀에서 정말 수비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슈팅 횟수가 없었던 이유가 결국 우리가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또 빌드업을 하지 못하면서 긴 패스에 의존하는 상대가 수비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도들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졸전 끝에 정말 뭐 김태현 선수의 마무리 덕분에 일본은 마무리 능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이날 그 결정력이 좋은 다카오카 렌터 선수가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태현 선수의 마무리 그 원샷 원킬로 우리가 동점을 만들었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였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라고 보기에는 이번 대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원에서의 빌드업하는 과정 자체가 썩 훌륭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대회는 20세 월드컵의 예선격의 성격을 갖는 대회로서 8강전 한 경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 내용이 아무리 후지고 뭐 이를테면 뭐 밀려도 이기면 됩니다. 그 다음 4강전 뭐 결승전 이 경기에 우리가 뭐 경기 내용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8강전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조별리그 2경기 또 이 한일전까지 3경기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점들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잘 좀 마무리할 수 있을지 너무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뭐 이런 좀 해결 방식들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국전도 결국 우리가 승기를 확실히 가져온 것은 후반에 박승수 선수가 들어가면서 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나왔던 그 개인 기량이었거든요. 걱정이 되는 가운데 어쨌든 승리를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별리그 2승 1무로
8강 진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또 상대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중계 보신 많은 분들이 더 좀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일본 상대로 좀 경기력이 너무 답답했으니까. 자, 하지만 이게 부디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를,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에서는 더 나아지고 더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조별리그 3차전 한일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